스탈링그라드의 얼어붙은 폐허에서 강력했던 독일 제육군은 영광의 불꽃 속에서가 아니라 기아와 항복, 그리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최후를 맞이했다. 1943년 초 9만 1,000명 이상의 독일 병사들이 포로로 잡혀 소련군의 가혹한 소나기 아래로 끌려갔다. 그러나 대부분에게 항복은 악몽의 끝이 아니었다. 그것은 단지 시작일 뿐이었다.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강제행군, 굶주림, 질병, 그리고 소련의 광활한 포로 수용소에서의 혹독한 노동이었다. 살아남은 자는 극히 드물었고 고향으로 돌아온 자는 더욱 적었다. 히틀러의 정복을 위해 싸웠던 이들은 이제 선전과 처벌, 그리고 역사에서 지워지기 위한 또 다른 전쟁의 희생양이 되었다. 이들은 어떻게 수년, 때로는 수십 년에 걸친 포로 생활을 견뎌냈을까? 그리고 소련 병사들의 손에 어떤 잔혹한 대우를 받았을까? 포위된 스탈링그라드. 독일 최후의 몰락을 알린 운명의 시작 1412년 11월 19일 아침, 소련군은 우라누스 작전을 개시했다. 철저하게 계획된 이 방역 작전은 스탈링그라드의 독일 제육군을 포위하고 괴멸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주코프와 바실렙스키 장군이 지휘하는 붉은 군대는 독일군의 측면을 공격하며 외곽 방어선을 맡고 있던 취약한 루마니아 및 이탈리아 사단을 정조준했다. 열악한 장비와 대비 부족으로 인해 이들 추추축국 부대는 수천 대의 소련군 전차와 보병의 맹공격에 무너졌다. 불과 며칠 만에 소련군은 빠르게 진격했고 11월 23일에는 칼라치시에서 포위망이 완전히 닫혔다. 이로써 캐셀, 독일어로 가마솥, 이 형성되었다. 포위망 안에는 25만 명 이상의 독일군과 추축국 병력이 갇혔다. 한때 히틀러의 소련 침공을 선봉에서 이끌었던 제육군은 이제 붉은 군대와 혹독한 러시아 겨울 앞에서 무력한 신세가 되었다. 보급품은 빠르게 바닥나기 시작했다. 식량, 연료, 탄약이 고갈되면서 병사들은 먹을 것을 찾아 헤맸고 살아남기 위해 말, 나뭇껍질, 심지어 쥐까지 먹어야 했다. 혹한은 침묵의 살인자였다. 굶주림에 지친 병사들의 몸은 부패하기 시작했고 질병이 무차별적으로 번졌다. 이처럼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아돌프 히틀러는 항복을 허용하지 않았다. 동프로이센의 본부에서 그는 프리드리히 파울루스 장군에게 마지막까지 버티라는 명령을 내렸다. 병사들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 히틀러는 헤르만 괴링의 루프트파페 독일 공군가 공수 보급을 해줄 것이라 약속했다. 그러나 이 약속은 허망한 환상이었다. 루프트바페는 하루 800톤의 보급품을 제공해야 했지만 현실은 그 목표에 한참 못 미쳤다. 병사들에게 주어진 것은 곰팡이 핀빵, 얼어붙은 감자, 그리고 운이 좋을 경우 약간의 말고기뿐이었다. 몇 주가 지나며 절망은 공포로 변했다. 병사들이 고향으로 보낸 편지에는 포위전의 참상이 생생하게 담겨 있었다. 아무런 희망도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병사들은 자살을 선택하기도 했다. 어떤 이들은 굶주림과 탈진으로 눈밭에서 쓰러졌고 다시는 일어나지 못했다. 스탈링그라드에서 제육군의 종말은 전투로 인한 패배가 아니라 추위와 굶주림, 질병에 의한 붕괴였다. 1943년 1월 말, 붉은 군대는 캐셀을 완전히 장악했고 남은 독일군을 분쇄하기 위해 끊임없는 맹공을 퍼부었다. 히틀러는 파울루스를 원수로 승진시키며 끝까지 싸우라고 명령했지만 결국 그는 히틀러의 명령을 거부했다. 1월 31일 본부가 포위되고 부하들이 거의 전멸하자 파울루스는 항복을 선언했다. 2월 2일 스탈링그라드에 남아있던 마지막 독일군 저항도 무너졌다. 포로가 된 91,000명의
독일 병사 중 단 5천 명만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스탈링그라드는 단순한 군사적 참패가 아니었다. 그것은 제2차 세계대전의 분기점이자 나치 독일의 무적 신화를 산산이 부순 사건이었다. 이 전투 이후 독일군은 돌이킬 수 없는 패배의 길을 걷게 되었다. 하지만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평화를 원했던 병사들조차 항복 후에도 또 다른 지옥이 기다리고 있었다. 스탈링그라드의 항복. 독일 병사에서 패배한 전쟁 포로로 한때 강력했던 독일 제육군은 1443년 1월 말 스탈링그라드의 폐허 속에서 산산이 부서지고 굶주렸다. 그들은 혹독한 추위와 소련군의 공격을 견뎌야 했으며 몇 달 동안 서서히 굶어 죽어갔다. 그들의 지휘관인 프리드리 파울루스 장군은 히틀러의 명령에 따라 도시를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사수해야 했고 이제 더 이상 버틸 방법이 없었다. 그들은 포위당의 모든 희망을 잃었지만 항복하여 총통의 명령을 어길 것인지 마지막 숨이 닿을 때까지 싸울 것인지 선택해야 했다. 1943년 1월 31일 소련군은 스탈링그라드 유니베르막 백화점 지하에 있던 제육군 사령부를 급습했다. 한때 25만 명의 병사를 지휘했던 파울루스는 소련군 장교들 앞에서 미동도 하지 않았다. 불과 몇 시간 전 히틀러는 그를 원수로 승진시켰다. 이는 곧 그가 죽어야 한다는 또 다른 메시지였다. 독일 원수는 항복한 적이 없었다. 그러나 파울루스는 이미 지쳐 있었고 환멸에 빠져 있었다. 탄약도 보급품도 지원군도 더 이상 없었기에 그는 참모들과 함께 소련군에 항복했다. 수만 명의 독일 병사들도 그를 따라 무기를 내려놓고 지하실, 폭격으로 부서진 건물, 참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그들의 눈은 움푹 들어갔고 동상에 걸린 채 더러운 누더기 같은 군복을 걸치고 있어 거의 알아볼 수 없을 정도였다. 그들은 손을 들었고 추위와 굶주림에 몸을 떨었다. 2월 2일 마지막 독일군의 저항이 사라졌고 스탈링그라드 전투는 끝이 났다. 이제 9만 1,000명 이상의 독일군과 수천 명의 루마니아, 이탈리아, 헝가리군이 전쟁 포로가 되었다. 이들 모두 같은 운명을 맞이한 것은 아니었다. 일부는 전쟁에 휩쓸린 평범한 인간으로 여겨져 소련군으로부터 인간적인 다유를 받으며 음식과 물을 제공받았다. 그러나 다른 이들은 그만한 행운을 누리지 못했다. 붉은 군대의 많은 병사들은 복수심에 불타고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도시가 불타고 가족이 살해당했으며 동료들이 눈 속에서 얼어 죽는 모습을 보았다. 독일군이 자비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이들은 많지 않았다. 생존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일부 포로들은 총살당하거나 총검으로 찔려 즉결 처형되었고 또 다른 이들은 부추와 외투를 빼앗긴 채 추위 속에 버려졌다. 초기 항복에서 살아남은 자들에게도 시련은 끝나지 않았다. 몇 달간의 굶주림으로 쇠약해진 그들은 깊은 눈 속에서 포로 수용소를 향해 행군해야 했다. 전장에서 단련된 소련군 경비병들은 낙오하는 자들에게 가혹했으며 따라갈 수 없는 자들은 그 자리에서 총살당하거나 내버려졌다. 포로들은 또 다른 싸움을 시작해야 했다. 그것은 굶주림, 탈진, 그리고 혹독한 러시아 겨울과의 싸움이었다. 독일군 야전군 전체가 완전히 괴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히틀러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었고 제2차 세계대전의 전환점이 되었다. 그러나 전투에서 살아남은 이들에게는 더 큰 고통이 기다리고 있었다. 스탈링그라드에서 포로가 된 91천 명 중 독일로 돌아온 이는 5천 명도 차에 되지 않았다. 그들에게 항복은 전쟁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악몽의 시작이었다. 스탈링그라드의 죽음의 행진. 포로 생활로 향하는 길고도 잔혹한 길.
스탈링그라드에서의 전투는 끝났지만 항복한 91,000명의 독일 병사들에게는 진정한 시련이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전쟁으로 황폐해진 소련은 자국민을 부양할 능력조차 부족한 상태였고 물자도 부족했으며 이처럼 많은 포로를 수용할 공간도 거의 없었다. 기차나 차량이 부족한 상황에서 선택지는 단 하나, 행군뿐이었다. 얼어붙은 대추원을 수백 마일 동안 눈보라 속에서 굶주림과 탈진 속에서 걸어야 했다. 1943년 2월 2일 항복이 이루어진 직후 강제 행군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포로들은 이미 단련된 자들이었고 소련군 병사들 또한 전쟁을 통해 냉혹해진 상태였다. 그들에게 이들은 단순한 적군이 아니었다. 이들은 소련을 침략하고 황폐하게 만든 침략자들이었다. 또한 독일군 포로들을 위한 조직적인 관리 체계도 없었다. 대신 이들은 끝없는 긴 대열 속에 배치되었고 급조된 임시 수용소까지 걸어서 이동해야 했다. 조건은 가혹했다. 러시아의 겨울 기온은 종종 마이너스 30도 이하까지 내려갔다. 이들의 외투와 군화는 전투 중에 잃었거나 복수심에 불타는 소련군 병사들에게 빼앗겼다. 대부분의 포로들은 낡고 헤어진 여름 군복만을 걸치고 있었다. 이들은 발을 헝겊으로 감싸 동상을 피하려 했지만 그 노력은 헛되었다. 얼어붙은 길을 걸을 때마다 기에 지친 몸에 충격이 가해졌다. 곧 굶주림과 갈증이 극심해졌다. 소련군은 포로들에게 거의 아무것도 제공하지 않았다. 그들은 눈 속으로 얼어붙은 빵 몇 조각을 던졌고 이를 쟁취하지 못한 자들은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 물을 찾는 것 역시 고통스러웠다. 포로들은 눈을 먹으며 수분을 섭취하려 했지만 이는 오히려 그들의 쇠약한 몸 상태를 더욱 악화시킬 뿐이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가장 약한 자들이 쓰러지기 시작했다. 쓰러진 자들에게는 시간이 없었다. 경비병들은 탈진에 쓰러진 자들을 사살하거나 행군을 늦추지 않기 위해 내버려 두었다. 길게는 쓰러진 자들의 시신이 나뒹굴었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들은 눈 속에 묻혔다. 후에 남아있는 기록들에 따르면 일부 생존자들은 강화병 출신 포로들이 눈 속에 방치되었으며 이들은 결국 얼어붙은 채 조각상처럼 발견되었다고 증언했다. 그들의 텅 빈 눈은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다. 생존자들은 서로 몸을 맞대어 천을 나누며 밤을 버텼다. 그러나 일부 포로들은 아침이 되면 더 이상 깨어나지 못했다. 이들은 이질, 발진 티푸스, 폐렴 등 각종 질병에 시달렸으며 병은 빠르게 확산되었다. 이들은 매일 몇 마일을 더 행군할 때마다 동료들을 러시아의 겨울 속에서 잃어갔다. 몇 주 동안 이 끔찍한 행군을 견뎌낸 자들은 마침내 임시 수용소에 도착했지만 그들의 여정은 결코 끝난 것이 아니었다. 이제 그들을 기다리는 것은 기아, 질병, 그리고 견딜 수 없는 포로 생활이었다. 그러나 스탈링그라드에서 항복한 99,000명의 포로 중 거의 3분의 1은 영구 수용소에 도착하기도 전에 사망했다. 소련 포로 수용소의 지옥, 굶주림, 고통, 그리고 극한의 생존 스탈링그라드에서의 가혹한 행군 끝에 살아남은 독일 병사들은 또 다른 고난을 맞닥뜨렸다. 소련의 전쟁포로 수용소였다. 베케토프카, 프로로보, 오란키를 비롯한 여러 수용소는 광대한 소련 내륙 곳곳에 흩어져 있었으며 그 외 다른 수용소들과 함께 수만 명의 병사들에게 최후의 안식처가 되었다. 그들은 이미 몇 달 동안 굶주림과 혹한 속에서 고통을 겪었으며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이곳에서 그들은 총탄이나 폭탄이 아닌 질병, 탈진, 절망으로 죽어갔다. 스탈링그라드 근처에 위치한 베케토프카는 악명 높은 임시 수용소 중 하나였다.
원래는 포로들이 본격적인 수용소로 이송되기 전까지 잠시 머무는 장소였으나 곧 의료 부족과 과밀 수용으로 인한 대량 사망의 장소가 되었다. 많은 포로들은 기력조차 없어 서 있을 수 없었고 얼어붙은 막사에 갇혀 굶주렸다. 병든 자들은 이제 극심한 고통 속에서 죽어갔고 이질과 발진 티푸스가 빠르게 퍼졌다. 생존자들은 시신을 밟고 지나가야 겨우 누울 공간을 찾을 수 있었다고 증언했다. 매일 아침 소련군 감시병들은 밤새 죽은 포로들의 시신을 장작처럼 다리에서 잡아 끌어내 막사 밖으로 내버렸다. 프로로봇 또한 또 다른 임시 수용소로 이곳에서도 수천 명의 독일군 병사들과 고위 장교들이 굶주렸다. 사실 소련 자체도 식량난을 겪고 있었고 포로들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것은 우선순위가 아니었다. 설령 식량이 배급된다고 해도 그것은 썩은 양배추가 떠있는 묽은 수프와 작은 조각의 마른 빵이 전부였다. 많은 포로들은 배를 채우기 위해 톱밥, 풀, 가죽 조각, 심지어는 자신들이 만든 가죽 조각까지도 먹었다. 너무 쇠약해져 음식을 얻지 못한 자들은 굶주림 속에서 서서히 생명을 잃어갔다. 정교회 수도원이었던 오란키는 독일군 포로들을 육체적 정신적으로 소모시키는 심리전의 장으로 변모했다. 소련 당국은 이곳에서 조직적인 정치적 재교육을 시도하며 포로들의 히틀러에 대한 충성을 꺾고 반파시즘 선전에 동조하도록 만들려 했다. 특히 장교와 지식인들이 집중적으로 선별되어 격리된 후 끊임없는 사상교육을 받아야 했다. 소련 장교들은 나치 정권의 실패와 공산주의의 우월성을 설파했고 이에 협조한 포로들은 비교적 나은 대우를 받았다. 생존을 위해 절망 속에서 현실을 깨달은 일부 포로들은 소련의 입장을 대변하는 독일 해방국민위원회에 가입해 적극적으로 선전 활동에 가담했다. 하지만 끝까지 굴복하지 않고 고난을 감수한 이들도 있었다. 반항적인 이들은 반동분자로 낙인 찍혔고 더욱 혹독한 처벌을 받았다. 이들 중 일부는 극한의 생존이 불가능한 시베리아의 징벌 수용소로 보내졌다. 모든 수용소에는 깊은 절망이 드리워져 있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는 누더기를 걸친 해골 같은 모습의 사람들을 보게 되었으며 움푹 들어간 눈과 텅 빈 얼굴을 한 그들은 한때 무적의 독일 국방군이었다. 많은 이들은 구출되거나 가족품으로 돌아가기를 꿈꾸었지만 그들의 자유는 몇 년이 아니라 수십 년 뒤에나 가능했다. 스탈링그라드에서 포로가 된 91천 명 중 독일로 돌아온 이는 5천 명도 채 되지 않았다. 포로 생활 속에서 목숨을 잃은 자들은 얼어붙은 황무지에서 고통을 끝냈다. 살아남은 이들에게는 소련 포로 수용소의 기억이 평생 지워지지 않는 악몽으로 남았다. 죽음의 겨울. 얼어붙은 소련 포로 수용소에서의 생존 투쟁 1413년에서 44년의 겨울은 스탈링그라드에서 포로로 잡힌 독일 병사들에게 있어 가장 암울한 시기 중 하나였다. 소련 포로 생활의 조건은 이미 참혹했지만 기온이 급락하고 질병이 창궐하면서 생존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대부분의 임시 수용소는 총알이 아닌 굶주림, 질병, 탈진으로 인해 죽어가는 병사들의 집단 무덤이나 다름없었다. 일부 수용소에서는 사망률이 70%를 초과했으며 그곳은 한때 강력했던 제육군의 묘지가 되었다. 스탈링그라드에서 포로가 된 독일 병사들 중 정확히 몇 명이 소련 포로 생활 중 사망했는지는 여전히 논란의 대상이다. 소련의 공식 기록에 따르면 약 4만 5천 명이 항복 이후 몇 달 안에 사망한 것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독일 측 추정치는 훨씬 더 암울했다. 생존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실제 사망자 수는 6만 명에서 75천 명에 이르렀을 가능성이 높았다. 정확한 숫자는 영원히 밝혀지지 않을 수도 있다.
수많은 포로들이 익명의 집단 무덤에 묻혀 역사 속으로 사라졌기 때문이다. 다만 분명한 사실은 91천 명의 포로 중 5천 명도 차이 되지 않는 병사들만이 고향으로 돌아갔다는 것이다. 살아남은 자들에게 매일은 잔혹한 생존의 시험이었다. 식량은 극도로 부족했으며 하루 배급량은 제공되더라도 인간이 살아가기엔 턱없이 모자랐다. 전형적인 식사는 묽은 양배추 수프 한 그릇, 딱딱하게 굳은 빵 한 조각, 혹은 삶은 감자 껍질이었다. 필사적으로 살아남기 위해 쥐, 벌레, 심지어 쓰레기까지 먹는 포로들도 있었다. 일부는 목숨을 걸고 소련 보급 창고에서 식량을 훔치려 했지만 적발될 경우 즉시 구타당하거나 처형당했다. 혹독한 러시아의 겨울은 굶주림만큼이나 치명적인 적이었다. 몇 달 동안의 고통으로 이미 쇠약해진 포로들은 제대로 된 옷조차 갖추지 못한 상태였다. 많은 이들이 군화를 잃어버려 발을 천 조각으로 감싸며 동상을 피하려 했지만 그것은 무의미한 저항이었다. 아침이 되면 얼어붙어 죽은 동료들의 시신이 옆에 놓여있는 일이 흔했다. 의약품은 전혀 없었으며 죽은 포로들의 시신은 바깥으로 옮겨져 쌓여만 갔다. 생존하기 위해 포로들은 혹독한 강제 노동을 견뎌야 했다. 소련군은 전시 노동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포로들을 착취했다. 그들은 하루 12에서 14시간 동안 채석장, 광산, 공장에서 혹한 속에 일해야 했다. 포로들이 기아와 피로로 쓰러지더라도 소련군에게는 그들을 대체할 무한한 인원이 있었기에 개의치 않았다. 그러나 극한의 비인도적인 환경 속에서도 살아남은 자들이 있었다. 일부 포로들은 남은 음식과 보호를 서로 나누며 생존을 위한 공동체를 형성했다. 또한 정신력을 유지하기 위해 기도를 되풀이하거나 이야기를 나누며 미쳐가는 것을 막으려는 병사들도 있었다. 수만 명의 포로들은 최악의 겨울이 닥치기도 전에 이미 죽음을 맞았다. 살아남은 자들에게는 기쁨도 희망도 없었다. 그저 하루 더 살아남았다는 것뿐이었다. 소련 선전에 이용된 스탈링그라드 독일군. 포로에서 정치적 도구로 스탈링그라드는 나치 독일에게 단순한 군사적 재앙이 아니라 소련에게는 군사적 선전적 승리였다. 스탈린 정권은 수만 명의 패배한 독일 국방군 병사들이 굶주리고 동상에 걸린 포로로 전락한 모습을 상징적 승리로 여겼다. 소련 당국이 이 포로들을 어떻게 다룰지 논의하면서 새로운 가능성이 떠올랐다. 이들은 노동력으로 활용될 뿐만 아니라 제3제국을 상대로 심리전을 벌이는 도구로도 쓰일 수 있었다. 소련의 신문관들은 포로가 되는 순간부터 이들을 선별하기 시작했다. 특히 장교, 지식인, 그리고 정치적으로 환멸을 느낀 병사들은 유용한 대상으로 분류되었다. 일부 포로들은 협조할 경우 더 나은 식사, 가벼운 노동, 그리고 비교적 나은 생활을 약속받았다. 고위 장교들은 심리적 고립과 극도의 조작에 시달리며 강한 압박을 받았다. 소련의 가장 효과적인 무기 중 하나였던 독일 해방국민위원회 NKFD, 또 이러한 전략 중 하나였다. 1943년 7월 창설된 이 소련 지원 조직은 독일군 병사들이 히틀러의 반기를 들도록 유도하며 나치 체제를 무너뜨리는 것을 목표로 했다. NKFD는 스스로를 소련의 꼭두각시가 아니라 독일을 파멸해서 구할 애국적인 독일 민족주의자들의 중심 세력으로 묘사했다. 이들의 메시지는 신중하게 조율되었고 독일의 진정한 적은 소련이 아니라 독일을 자멸로 이끈 히틀러와 그의 측근들이라고 주장했다. 이 메시지를 확산시키는 데 있어 포로가 된 장교들의 역할은 매우 중요했다. 가장 눈에 띄는 인물 중 한 명은 전 독일 국방군 장군이자 스탈링그라드 전투 포로였던 발터폰 자이들리츠 쿠르츠바흐였다. 그는 1980년 올림픽 행사에도 참여할 정도로 유명한 인물이었다.
대부분의 동료들과 달리 자이들리츠는 히틀러에게 충성을 바치지 않았다. 오히려 NKFD에서 가장 적극적인 인물 중 하나가 되어 독일군 병사들에게 더 이상 희망 없는 전쟁을 그만두고 붉은 군대에 항복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무장된 독일 자유군단을 창설하자는 제안을 하기도 했으나 결국 실행하지 못했다. 비슷한 길을 걸은 또 다른 고위포로들도 있었다. 초기에는 제육군의 지휘관이었던 프리드리 파울루스도 협력을 거부했다. 그는 군인으로서의 의무를 신봉하며 수개월 동안 소련의 회유를 거절했다. 그러나 전세가 독일에 불리하게 돌아가고 나치의 잔혹한 만행이 밝혀지면서 그의 태도도 점점 변했다. 결국 1944년 그는 공개적으로 히틀러를 비난하고 NKFD를 지지했다. 특히 모스크바 라디오 방송을 통해 스탈링그라드의 영웅이었던 그가 히틀러를 배신하는 연설을 하면서 독일군의 사기는 심각하게 흔들렸다. 심지어 스탈링그라드의 영웅조차 히틀러를 버렸다면 도대체 어떤 희망이 남아 있었겠는가? 그러나 모든 독일군 포로가 소련의 선전에 굴복한 것은 아니었다. 실제로 칼 슈트레커 장군과 많은 장교들은 끝까지 NKFD 참여를 거부하며 저항했다. 슈트레커는 독일 제국에 대한 충성을 저버리지 않기 위해 몇 년 동안 감옥에서 고문을 당했다. 또한 수천 명의 일반 병사들도 절망적인 포로 생활 속에서도 끝내 굴복하지 않고 고통을 감내했다. 소련이 독일군 포로들을 이용한 선전전은 동부 전선에서 독일군의 사기를 약화시키고 국방군 내부에 의심을 심어주는데 매우 효과적이었다. 하지만 전쟁이 끝난 후 NKFD에 가담했던 많은 이들은 서독에서 반역자로 낙인 찍히거나 역사 속에서 사라졌다. 협력했던 이들에게 그 선택은 생존을 위한 것이었을 수도 있고 신념에서 비롯된 것이었을 수도 있으며 혹은 단순한 현실적 선택이었을 수도 있다. 대부분의 포로들은 어쩔 수 없이 스탈링그라드 전쟁 포로로 전락했지만 결국 그들에게 남은 것은 비참한 포로 생활이라는 가혹한 현실뿐이었다. 포로 생활의 세월, 희망과 절망, 그리고 생존을 위한 끝없는 투쟁. 1945년 5월, 전쟁이 끝났지만 독일 포로들에게 자유가 즉시 주어진 것은 아니었다. 다른 국가들은 전쟁이 끝난 직후 포로들을 석방했지만 소련은 수만 명의 독일 포로들을 수년, 심지어 수십 년 동안 계속 억류했다. 일부는 스탈린의 편집증과 의심으로 황폐해진 소련을 재건하는 노동에 강제 동원되었고 일부는 재판을 거쳐 장기 수감 생활을 하게 되었다. 포로 생활은 이들에게 있어 극복할 수 없는 의지의 시험이었으며 많은 이들이 결국 이겨내지 못했다. 전쟁이 끝난 후에도 소련에는 스탈링그라드, 쿠르스크, 베를린 등에서 붙잡힌 수십만 명의 독일군 포로들이 남아 있었다. 영국이나 미국의 포로 수용소에 있던 독일군은 점진적으로 본국으로 송환되었지만 소련의 포로들에 대해서는 거의 알려진 바가 없었다. 소련의 도시, 공장, 기반시설이 전쟁으로 황폐화된 상황에서 소련은 이들을 재건을 위한 필수 노동력으로 활용했다. 독일 포로들은 광산과 채석장, 건설 현장에서 혹독한 조건 속에서 강제 노동을 하며 소련 재건의 일부가 되었다. 독일군 포로 문제는 단순한 노동력 확보 이상의 의미를 지녔다. 스탈린은 편집증적인 공포 속에서 포로들은 단순한 죄수가 아니라 소련을 위협할 수 있는 존재라고 보았다. 심지어 독일군 포로뿐만 아니라 독일군에 의해 포로로 잡혔다가 돌아온 소련군 병사들조차 반역자로 의심했다. 스탈린은 독일군 포로들이 너무 빨리 석방될 경우 동유럽에서 소련의 지배가 흔들릴 것을 두려워했으며 심지어 서방과 내통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그 결과 수천 명의 독일군 포로들이 전쟁이 끝난 후에도 오랫동안 소련에 억류되었고
이는 그들의 가장 작은 걱정거리에 불과했다. 대규모 석방은 5년이 지난 1910년에 이르러서야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때까지 수많은 포로들은 탈진과 영양실조, 질병으로 인해 이미 사망한 후였다. 그러나 장교들과 고위급 포로들은 소련이 냉전 외교에서 유용한 협상 카드로 활용할 수 있다고 여겨져 계속 억류되었다. 이들 중 일부는 자유 독일을 위한 국가위원회 나셔널 코미티 에프레이의 더치란드와 같은 소련의 전시 선전 조직에서 행했던 세뇌 프로그램의 연장선상에서 공산주의 동독을 위한 자산으로 활용될 것을 기대하며 이념 교육을 받았다. 1953년 스탈린의 사망 이후에야 독일군 포로들의 운명은 변하기 시작했다. 후임 지도자인 니키타 흐루쇼프는 스탈린의 억압 정책을 청산하려 했고 대규모 송환 프로그램을 시행했다. 1955년 서독과의 협상을 통해 마지막으로 남은 독일군 포로 약 10,000명이 본국으로 송환되었다. 이들 중 다수는 스탈링그라드 전투 당시 장교급 지휘관들이었으며 무려 10년 이상을 포로 생활로 보낸 이들이었다. 그러나 고향으로 돌아온 이들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완전히 변해버린 세상이었다. 일부는 가족을 잃었고 집을 잃었으며 심지어 아내가 재혼한 경우도 있었다. 서독과 동독에서 그들은 환영받지 못했다. 일부는 소련 포로 수용소에서 살아남았다는 이유만으로 배신자라는 낙인이 찍혔고, 일부는 이미 자신이 잊혀진 사회에 다시 적응하기 위해 힘겨운 싸움을 해야 했다. 돌아오지 못한 이들의 운명은 수십 년 동안 잊혀졌다. 21세기가 되어서야 구소련 지역 곳곳에서 독일군 포로들의 집단 매장지가 발견되었지만 오랜 포로 생활 속에서 사망한 수천 명의 희생자들은 여전히 어두운 과거를 상기시키고 있다. 스탈링그라드 전투를 살아남고 죽음의 행군을 견디고 소련 포로 수용소에 얼어붙은 지옥에서 살아남은 이들은 결국 깨닫게 되었다. 그들에게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포로 생활에서의 귀환, 변화하고 분단된 독일로 돌아오다 스탈링그라드와 그 이후에 포로가 된 독일 병사들에게 귀환은 길고도 불확실한 여정이었다. 전쟁은 1945년에 끝났지만 많은 소련 포로들은 스탈린의 정책과 냉전의 긴장 속에서 오랜 세월 억류되었다. 본격적인 송환은 1948년에 시작되었으며 마지막 대규모 송환은 1955년에 이루어졌다. 그러나 많은 귀환 병사들은 전혀 낯설고 알아볼 수 없는 독일로 강제로 돌아와야 했다. 첫 대규모 송환은 1948년 냉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던 시기에 이루어졌다. 소련은 동독, 독일 민주공화국, GDR로의 권력을 공고히 하려 했고, 그 과정에서 송환된 포로들 중에는 독일 해방국민위원회 NKFD와 같은 소련 지원단체에 가담한 자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소련 당국은 이들을 재교육된 반파시스트로 재구성하여 독일 사회주의 국가 건설의 도구로 활용하려 했다. 대부분의 전쟁 포로들은 어떠한 신념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포로 생활에서 벗어나려면 그 역할을 수행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여전히 소련의 소나귀에 남아있던 자들에게 희망은 있었다. 1955년 서독 총리 콜라트 아데나워가 모스크바를 방문하여 최후의 포로 석방 협상을 진행하자 소련군은 마지막 독일 포로들을 돌려보냈다. 아데나워의 외교적 노력 덕분에 10년 넘게 억류되어 있던 독일군 포로 약 10,000명이 귀환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들은 극도로 말라 있었으며 오랜 강제노동, 영양실조, 질병, 정신적 학대에 지쳐 탈진한 상태였다. 일부는 고향을 다시 볼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오래전에 포기한 상태였다. 그리고 돌아와 보니 독일도 그들만큼이나 변해 있었다. 서독에서 귀환한 포로들을 맞이하는 분위기는 엇갈렸다.
공공연한 환영 행사가 열리기도 했지만 현실은 훨씬 냉혹했다. 많은 전쟁 참전 용사들은 자신들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회에서 정착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아내들은 이미 재혼했고 아이들은 아버지 없이 성장하여 성인이 되었으며 전후 독일 경제는 더 이상 히틀러 시대의 병사들에게 자리를 내어줄 공간이 없었다. 가장 최악의 경우 일부 사람들은 오랜 포로 생활 끝에 귀환한 병사들이 공산주의자로 변절했을지도 모른다고 의심했다. 동독의 상황은 또 다른 형태로 복잡했다. 오직 공산주의 이념에 동조한 포로들만이 사회주의 통일당 SED에 의해 받아들여졌다. 정부와 군대의 요직을 차지한 이들 대부분은 소련의 선전에 협력했던 사람들이었다. 반면 소련의 세뇌 교육을 거부했던 자들은 사회에서 배척당하거나 국가의 감시 대상이 되었다. 결국 일부 귀환 포로들은 새로운 정치 체제를 견딜 수 없었고 서독으로 탈출을 시도했다. 하지만 동독 비밀 경찰 슈타지, 에스타시에게 체포되어 감옥에 가거나 심지어 사살되는 위험을 감수해야 했다. 정치적 상황과 별개로 귀환한 포로들의 내면은 깊은 심리적 상처로 얼룩져 있었다. 이들은 수년간의 영양실조, 강제 노동, 혹독한 환경에 시달려 육체적으로도 망가져 있었다. 하지만 더욱 심각한 것은 정신적 외상이었다. 오늘날 우리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PTSD로 인식하는 증상들이 그들을 괴롭혔다. 그러나 전후 독일 사회에서 이들을 이해하거나 동정해줄 공간은 없었다. 전쟁은 끝났고 국가는 재건의 길을 걷고 있었다. 따라서 많은 전쟁 포로들은 침묵을 선택했다. 고통과 포로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꺼낼 곳이 없었기 때문이다. 소련 포로 생활을 경험한 모든 이들이 기뻐하며 고향으로 돌아온 것은 아니었다. 그들이 싸웠던 독일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고 조국은 폐허가 되었으며 자신들을 기다려줄 사람도 없었다. 그리고 돌아온 나라조차 과거의 망령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많은 이들에게 진정한 투쟁은 귀환 후에야 비로소 시작되었다. 끝없는 노동. 소련의 강제 노동자로 전락한 독일군 포로들, 스탈링그라드에서 항복한 독일군 병사들에게 포로 생활은 안식이나 구원을 의미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것은 소련 체제 아래에서 혹독한 강제 노동을 견뎌야 할 기나긴 세월이 시작되었음을 의미했다. 약 2,000명의 포로들이 소련의 구락으로 이송되었으며 초만원 상태의 가축 수송 열차를 타고 시베리아, 우랄 산맥,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황폐해진 도시들로 보내졌다. 이들에게 주어진 운명은 단순한 억류가 아니라 소련의 노예로 전락해 자신들이 한때 파괴하려 했던 국가를 재건하는 것이었다. 강제 노동 수용소에 도착하자마자 포로들은 신속히 분류된 뒤 신체 상태에 따라 작업에 배치되었다. 그들은 탄광과 채석장, 벌목장으로 보내져 혹한 속에서 기진맥진할 때까지 노동했다. 일부는 공장, 철도, 건설 현장에서 소련의 폐허가 된 도시를 재건하는 임무를 맡았다. 특히 가장 중요한 강제 노동 지역에서는 독일군 포로들이 자신들이 잿더미로 만든 도시를 직접 정리하고 다시 세우는 처벌을 받았다. 수용소의 현실은 문서로 기록된 것보다 훨씬 잔혹했다. 포로들은 기본적인 도구조차 없이 12에서 16시간 동안 맨손으로 작업해야 했으며 대부분의 소련 감독관들은 독일군의 침공으로 가족을 잃은 이들이라 잔혹하기 그지없었다. 작업 속도가 느리거나 지쳐서 힘을 잃은 자들은 구타당하거나 식량 배급이 끊기거나 혹한 속에 방치되어 얼어 죽었다. 그들에게 노동은 끝이 없었고 탈출의 유일한 방법은 더 많은 고통을 견디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끔찍한 노동보다 더 많은 독일군 포로를 죽인 것은 영양실조였다. 포로들은 묽은 양배추 수프 한 그릇,
검은 빵 몇 온스, 때때로 작은 생선 조각이나 고기 한 점으로 연명해야 했다. 탄광과 채석장에서 매일 수천 칼로리를 소모하는 강제 노동을 했지만 제공되는 식량은 극히 부족했다. 끊임없이 허기에 시달리던 포로들은 쥐를 잡아먹거나 풀을 씻거나 심지어 소련 경비병들의 쓰레기통을 뒤지기도 했다. 의료 지원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았다. 부상과 질병은 치료되지 않은 채 방치되었으며 결핵과 폐렴, 이질 등의 전염병이 퍼져 포로들의 몸을 좀먹었다. 특히 혹독한 소련의 겨울은 생존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굶주림으로 이미 쇠약해진 독일 병사들은 밤사이 막사 안에서 얼어 죽었고 아침이 되면 얼어붙은 시신이 곳곳에서 발견되었다. 혹한을 견딘 자들에게도 여름은 또 다른 죽음이었다. 무더위와 벌레, 극심한 탈진 속에서 탈수와 열사병으로 쓰러지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그러나 이 끊임없는 고통에도 불구하고 소련 당국은 포로들에게 더 많은 노동을 강요했다. 목표는 이들이 완전히 탈진하기 전에 최대한 많은 노동력을 착취하는 것이었다. 너무 쇠약해져 더 이상 저항할 수 없는 일부 포로들은 그저 바닥에 누운 채 죽음을 기다렸다. 다른 일부는 살아남기 위해 필사적으로 버티며 언젠가 자유를 되찾을 수 있다는 희망을 품었다. 그러나 소련의 강제노동 체제에서 인간의 삶은 아무런 의미도 없었다. 많은 독일군 포로들에게 이 강제노동은 처형없는 사형 선고와 같았다. 그들은 더 이상 군인이 아니라 한낱 짐승처럼 취급되었고 오래전에 끝난 전쟁의 무게에 짓눌린 존재가 되었다. 마침내 고향으로 돌아갔을 때 그들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깊이 각인된 포로 생활의 상처를 평생 안고 살아야 했다. 전염병의 창궐, 과밀한 포로 수용소 막사 속 죽음과 고통, 그 시점에서 붉은 군대는 독일 전쟁 포로들에게 있어 질병만큼이나 무자비한 적이었다. 소련의 광대한 강제 노동 수용소 네트워크에서 수많은 독일 포로들이 질병으로 목숨을 잃었다. 가혹한 행군과 고된 노동을 견뎌낸 생존자들에게 질병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또 다른 죽음의 위협이었다. 위생이 극도로 열악하고 포로들로 가득 찬 수용소는 각종 치명적인 질병이 퍼지는 온상이 되었다. 전장에서 싸웠던 병사들은 이제 발진 티푸스, 이질, 결핵, 폐렴과 싸우며 생존의 희망을 점점 잃어갔다. 막사의 환경에는 인간성이 존재하지 않았다. 포로들은 어둡고 난방조차 되지 않는 나무 오두막으로 끌려갔으며 수천 명이 썩어가는 널빤지 위에서 어깨를 맞대고 잠을 자야 했다. 발진 티푸스는 높은 열과 쇠약함을 유발하고 결국 장기 부전을 일으키는 질병으로 수용소에 만연한 이 리체에 의해 빠르게 퍼졌다. 오염된 물과 썩은 음식은 이질을 발생시켜 포로들을 기립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쇠약하게 만들었고 끊임없는 탈수 증상을 초래했다. 시베리아의 혹독한 겨울은 포로들의 면역력을 약화시켰고 몇 달간의 기아로 이미 면역 체계가 무너진 상태에서 저천증과 폐렴으로 쉽게 쓰러졌다. 의료 물자는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 포로 중 일부 의사들이 치료를 시도했지만 항생제도 없었고 붕대도 없었으며 적절한 의료시설도 없었다. 수술은 마취제 없이 진행되었으며 즉시 치료되지 않은 상처는 쉽게 궤조로 번졌다. 결핵은 걷잡을 수 없이 퍼졌고 기침을 하는 포로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감염을 확산시키며 서서히 말라가며 고통 속에서 죽어갔다. 소련군 감시병들은 거의 자비를 베풀지 않았다. 많은 이들에게 독일 포로들은 인간이 아니라 나치가 그들의 조국에 가한 참상의 상징에 불과했다. 약을 요청하는 목소리는 무시되기 일쑤였고 병든 자들은 침대에 방치된 채 너무 쇠약해져 움직이지도 못한 채로 죽어갔다. 그들의 고통은
그들이 저지른 전쟁에 대한 오래 지속되는 형벌처럼 보였다. 일할 수 없을 정도로 병든 포로들은 짐짝처럼 여겨졌으며 때때로 식량 배급이 완전히 중단되거나 단순히 바깥으로 끌려나가 눈 속에서 방치된 채 죽음을 맞이했다. 사망자가 늘어나면서 수용소는 거대한 집단 매장지가 되어갔다. 적절한 장례 절차조차 없이 포로들은 단순히 구덩이에 던져졌으며 시신들은 얼어붙은 땅 위에 차곡차곡 쌓였다. 어떤 경우에는 땅이 얼어 있어 며칠 동안 시신이 매장되지 못하고 막사 밖에 쌓인 채 방치되기도 했다. 많은 이들에게는 묘비도 표시도 남지 않았다. 오직 이름 없는 구덩이만이 수천 명의 삶이 침묵 속에서 끝난 장소로 남아있을 뿐이었다. 심리적 고문, 인간의 정신을 파괴하는 잔혹한 방법들, 스탈링그라드에서 포로로 잡힌 독일군 병사들에게 굶주림, 강제 노동, 질병이 가하는 육체적 고통은 그들의 고난의 일부에 불과했다. 어쩌면 정신적 고통이 더 잔혹하고 비참한 것이었을지도 모른다. 사실상 많은 병사들은 단순히 육체적으로가 아니라 정신과 영혼까지 완전히 무너지고 있었다. 격리, 신문, 그리고 끊임없이 주입되는 선전은 수천 명의 정신을 파괴했다. 절망은 수용소 막사 안에서 전염병처럼 퍼져나갔다. 많은 포로들이 가장 두려워한 것은 자신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불확실성이었다. 서방의 포로들은 언젠가 본국으로 송환될 것이라는 희망이 있었지만 소련의 포로 수용소에 있는 자들은 자신들이 다시 고향을 볼 수 있을지조차 알 수 없었다. 그들은 편지를 받을 수도 가족의 소식을 들을 수도 없었으며 시간의 흐름조차 계절의 혹독함 속에서만 느낄 수 있었다. 어떤 이는 나치의 충성을 맹세했던 자들이었고 어떤 이는 그저 평범한 병사들이었지만 소련의 체제는 그들을 모두 벌해야 할 적으로 여겼다. 소련 당국은 포로들을 몇 주에서 몇 달 동안 완전히 고립시켰다. 감금된 자들은 창문도 없는 얼어붙은 독방에 갇혀 오직 자기 자신의 생각에만 사로잡혔다. 점차 현실 감각을 잃어가던 포로들은 사회적 교류가 차단된 상태에서 혼잣말을 하기 시작했고 마치 가족이나 전사한 동료들과 대화하듯 허공에 말을 걸었다. 어떤 이들은 완전히 침묵 속으로 빠져들었으며 명령을 받을 때 외에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신문 역시 가혹하고 끝이 없었다. 소련 장교들의 주요 목표는 포로들로부터 사실이든 조작된 것이든 자백을 받아내는 것이었다. 전쟁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는 자들조차 억지로 죄를 인정하도록 고문당했으며 과거를 부정하고 소련의 대의에 충성할 것을 맹세하라고 강요받았다. 저항하는 이들은 잠을 박탈당하고 위험한 수준까지 고문을 당하며 끊임없이 심리적으로 조작되었다. 그들에게는 협조하면 석방될 것이라는 거짓 약속이 주어졌지만 결국 이용 가치가 사라지면 다시 수용소로 돌려보내졌다. 소련의 선전은 가장 효과적인 심리적 고문 도구 중 하나였다. 고위 장교들과 정치적으로 영향력 있는 포로들은 공산주의 이념에 대한 끝없는 강연을 강제로 들어야 했다. 일부는 소련이 창설한 자유 독일을 위한 국가위원회에 가입하도록 압박받았다. 이 조직은 전직 나치 장교들이 히틀러 정권에 반대하도록 회유하기 위해 만들어진 소련의 연합체였다. 일부는 더 나은 대우를 바라거나 너무 지쳐서 저항할 힘조차 없어 협력하기도 했다. 그러나 끝까지 거부한 자들은 더 가혹한 처벌을 받았다. 많은 포로들은 자살을 유일한 탈출구로 여겼다. 수용소에서의 자살은 끔찍할 정도로 흔한 일이었다. 어떤 이들은 막사에서 허리띠나 발견한 밧줄로 스스로 목을 매달았다. 어떤 이들은 한밤중 얼어붙은 벌판으로 나가 눈 속에 누워 천천히 얼어 죽기를 기다렸다. 심지어 일부는 경비병을 도발해 총에 맞아 죽기를 택했다.
소련 체제에서는 처형대가 필요하지 않았다. 끝없는 불확실성, 강요된 자백, 그리고 정신적 황폐화만으로도 가장 강한 남자들조차 무너뜨리기에 충분했다. 몇 년, 심지어 수십 년 후에야 간신히 석방된 일부 포로들은 더 이상 과거 전장에서 싸우던 병사들이 아니었다. 오랜 포로 생활과 살아남지 못한 전우들의 기억에 사로잡힌 그들은 예전의 자신이 아닌 그림자 같은 존재가 되어 있었다. 잊혀진 남자들, 소련 포로에서 끝내 돌아오지 못한 독일 병사들. 소련 포로 생활은 스탈린그라드에서 포로가 된 수천 명의 독일 병사들에게 사형 선고와 같았다. 많은 이들이 가혹한 강제 노동 수용소에서 비참하게 죽음을 맞았지만 일부는 그저 사라져버렸고 그들의 운명은 역사 속에서 흔적 없이 지워졌다. 수십 년이 지나도 그들의 가족들은 아무런 답을 얻지 못한 채 소련의 기록 속에서 이름이 사라지고 묘비도 없는 채로 잊혀졌다. 그들의 실종 규모는 엄청났다. 스탈린그라드에서 러시아 포로가 된 91천 명의 독일 병사 중 6천 명도 채 되지 않는 인원만이 조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일부는 항복 직후 처형당의 집단 무덤에 던져졌고 굶어 죽거나 질병과 탈진으로 생을 마감했다. 그러나 수천 명에 이르는 병사들의 생사 여부는 끝내 확인되지 않았다. 일부는 외딴 수용소에서 목숨을 잃었고 그들의 이름은 기록되지 않은 채 시베리아의 얼어붙은 땅속이나 전쟁으로 폐허가 된 도시의 잔해 속에 묻혔다. 또 어떤 이들은 소련의 깊숙한 지역으로 이송되어 광산, 숲, 건설 현장에서 강제 노동을 하다 익명 속에 사라졌다. 독일 내에서 실종된 이들은 사실상 버려졌다. 서독은 전쟁으로 황폐해진 경제를 재건하고 서방 세계와의 통합을 이루는 것이 급선무였고 모든 실종자들의 귀환을 요구할 의지는 없었다. 1955년 콜라트 아데나워 총리가 수천 명의 포로 석방을 성사시켰을 때도 여전히 수천 명은 행방이 묘연했다. 그들의 존재는 답장 없는 편지와 잊혀진 기억 속에 희미하게 남아있을 뿐이었다. 가족들에게 전쟁은 끝나지 않았고 불확실성 속에서 고통스럽게 이어지고 있었다. 동독에서는 포로들의 귀환이 다르게 처리되었다. 오직 소련 포로 생활 중 재교육을 받은 자들만이 공산주의 체제 아래 환영받았다. 이들은 소련의 정치적 도구로 활용되었으며 새로운 독일이 사회주의를 받아들이고 나치의 과거를 거부해야 한다는 선전의 사례로 등장했다. 반면 소련 이념에 동조하지 않은 포로들은 배신자나 의심스러운 인물로 간주되어 고문당하거나 사회에서 철저히 배제되었다. 이들은 패배한 전쟁의 불편한 유산이거나 체제의 순응한 영웅으로 그려졌다. 일부 독일 병사들은 1950년대 중반까지 포로로 잡혀 있었으며 이들은 마지막으로 석방된 생존자들이었다. 대부분의 포로들은 1948년까지 송환되었지만 수천 명은 소련 수용소에서 또 다른 10년을 보내야 했다. 그들 중 일부는 전쟁 범죄 혐의를 받았고 증거가 있든 없든 간에 기소되었다. 그러나 공식적으로 기소되지 않은 경우도 많았으며 이들의 존재 자체가 독일이나 소련 어느 곳에서도 인정되지 않았다. 결국 1950년대에야 조국으로 돌아온 생존자들은 육체적으로 노쇠했고 정신적으로는 포로 생활 동안 겪은 공포 속에서 무너져 있었다. 돌아오지 못한 이들의 가족에게 남겨진 것은 침묵뿐이었다. 보내진 편지들은 답을 받지 못한 채 사라졌고 적십자의 조사도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했으며 소련조차 자국 노동수용소에서 얼마나 많은 이들이 죽었는지 밝히려 하지 않았다. 수십 년 후 러시아,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곳곳에서 집단 무덤이 발견되면서 공식적으로 사망이 확인되지 않았던 독일 병사들의 유해가 드러났다. 스탈린그라드는 단순한 전쟁터가 아니라
역사의 무대였다. 그리고 그곳에서 희생된 이들은 전쟁의 피해자이자 역사에 묻힌 존재들이었다. 그들의 상실은 정치적 이해관계에 가려졌고 냉전시대의 분위기 속에서 왜곡되었으며 국가적 이념 변화 속에서 잊혀졌다. 그들의 이야기는 아직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으며 동쪽의 이름 없는 무덤 위로 불어오는 바람 속에서 그들의 이름이 조용히 속삭여질 뿐이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가장 참혹한 비극 중 하나는 스탈링그라드에서 포로로 잡힌 독일군 병사들의 운명이 끝내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는 점일 것이다. 9만 1,000명이 항복했지만 독일로 돌아온 이는 6천 명도 차에 되지 않았다. 나머지는 잔혹한 행군 속에서, 질병이 창궐한 막사에서, 그리고 끝이 없는 강제 노동 수용소에서 목숨을 잃었다. 그들의 시신은 이름조차 남기지 못한 채 집단 무덤에 묻혔고 그들의 고통은 정치적 비밀의 어둠 속에 묻혀버렸다. 돌아온 이들에게도 포로 생활의 상처는 결코 사라지지 않았다. 그들은 친구들을 잃은 슬픔과 잃어버린 세월의 무게, 그리고 끝나지 않은 전쟁의 고통스러운 기억을 평생 짊어지고 살아야 했다. 그러나 그들의 이야기는 단순히 전쟁 속에서 고통받은 수많은 인간들의 비극이 아니라 전쟁이 초래한 인간적 대가를 보여주는 교훈이다. 그들의 운명은 우리가 전쟁의 잔혹한 결과를 마주하도록 만들며 죽음의 반대편에 서 있던 이들의 현실을 잊지 않도록 경고한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결국 그들의 운명을 반복하게 될 위험을 감수하게 될 것이다.